안녕하십니까. 네. 영상은 이어서 찍고 있어요. 네. 하지만 다음 지난 시간에 다음이 아니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그 지구계에서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다뤄봤고, 우리가 그 통합학 4단원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상호작용이랑 그리고 직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권 간략하게 보고, 그다음 상호작용 간단하게 보고, 그다음에 직권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안 했네요. 세일러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성TV 문재성입니다. 요즘 자꾸 까먹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거를 이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해서 지난 시간에 여기 좀 잘라서 했었죠. 자, 직권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면, 직권 이제 쉽게 하면 땅이죠. 땅, 그죠? 땅에 대한 것을 직권이라고 하게 되는데, 고체 지구를 이제 구성하는 부분으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총 4개 층으로 구성됩니다. 이게 4개 층으로 구성되는 것은 우리가 그 저기 가지고 얘기했었죠. 지진파, P파와 S파가 어떻게 투가 되는지, 그죠? 통과할 수 있는 깊이까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속도 변화,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가지고. 그래서 생물체한테 서식처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직권의 역할이 되고요. 그리고 생명에 필요한 무기 염료를 제공해준다라고 그랬는데, 무기 염료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트륨 뭐 이런 것들 있죠. 금속 이온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직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이 짠 것도 이 직권에서 나오는 이제 무기염류가 수권에 같이 섞여 들어가서, 민물에 섞여 들어가서 바다에서 이제 그 염소랑 만나가지고 그 염화나트륨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물이 짜집니다. 절대 맷돌이 들어가서 짠 거 아니에요. 바닷물이 짠 건 맷돌 때문에 짠 것이 아니다. 이거 여기 여러분들 그 해수가 짠 거는 맷돌 때문이 아니에요. 나중에 쌤이 해수 다시 정리해야 할 시간이 오면은 그때 다시 얘기해 주겠습니다. 절대 맷돌 때문에 짠 거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지각이 되겠죠. 위에 있는 것이 지각, 그리고 멘틀, 외핵, 내핵이 되는데, 요거의 각각의 특징. 자, 지각은 우리가 총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는데, 대륙 지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죠. 땅. 그죠? 땅 위에서 살아. 여기가 이제 대륙 지각이 되는 것이고요. 바다 밑에 있는 부분이 바로 해양 지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밀도를 따져봤을 땐 누가 무겁냐면 해양 지각이 더 무거워요. 알겠죠? 해양 지각이 더 무겁다.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선생님 또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대륙 지각은 주로 화강암질 암석,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이 되어 있는데, 화강암은 여러분 다 까먹었겠죠, 그죠? 화강암은 뭡니까? 심성암이죠, 그죠? 현무암은 화산암이죠, 그죠? 그래서 심성암은 조립제, 화산암은 세립제. 얘는 천천히, 얘는 빨리 식어서 만들어진 거,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아까 선생님이 밀도가 해양 지역이 더 크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밀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화강암의 밝기와 현무암의 밝기를 보면 돼요. 화강암은 밝아요. 현무암은 어둡죠. 도라로방 생각하면 어둡죠. 그죠? 우리 교실 바닥에 쓰는 것이 화강암인데, 화강암은 밝습니다. 그지? 자, 밝고 어두운 것을 따져봤을 때, 어두운 암석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철과 마그네슘이 많아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금속이죠. 그럼 금속이 많으면 당연히 무겁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해양 지각이 무거워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각은 이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해양 지각의 밀도가 더 크다. 왜? 금속 이온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현무암이. 그죠? 자,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 이거 뭐야? 산소. 이거는 Si, 실리콘,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그죠? 이런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제일 많은 것은 산소가 됩니다. 산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각에 있는 산소를 뽑아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얘는 화합물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 두 개. 규소랑 산소가 만나게 되면 산화규소가 돼요.
산화규소가 뭘 만드냐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석영을 만듭니다. 석영을 뭘 만들었어요? 유리 만들 때 쓰게 되겠죠. 이 산화규소가 땅 속에 엄청 많습니다. 장석과 석영이 지각을 이루고 있는 광물의 종류 중에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1, 2위가 됩니다. 장석, 그 다음 석영. 여기에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이 산화규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은 거야.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 중에서. 자, 그 다음 멘틀은 부피가 제일 크죠. 멘틀 부피가 제일 크고요. 얘의 특징은 뭐야? 얘의 특징은 유동성 고체. 그죠? 흐를 수 있는 고체 상태입니다. 알겠죠? 흐른다기보다 움직일 수 있는 고체 상태. 선생님 이제 푸딩 생각하세요. 그죠? 푸딩. 알겠죠? 그것이 지금 멘틀의 상태가 됩니다. 외핵은 액체 상태로 추정됩니다.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에스파 통과가 안 돼요. 알겠죠? 에스파는 뭐만 통과할 수 있어요? 고체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핵에 에스파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핵을 우리가 액체 상태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철과 니켈이 많아요. 철과 니켈. 그럼 철과 니켈은 가벼운 금속이에요? 무거운 금속이에요? 무겁다. 알겠죠? 무거운 금속이니까 어떻게? 지구 중심에 가깝게 위치하게 됩니다. 자, 내핵은 고체 상태로 추정됩니다. 고체 상태로 추정돼.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피파의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알겠죠? 또 안 보이네. 피파의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온도와 압력, 밀도가 제일 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핵과 마찬가지로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고체 상태인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외핵은 액체야. 그죠? 내핵은 고체예요. 근데 온도는 누가 더 높아? 내핵이 더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도가 더 높으면 당연히 고체에다가 내가 열을 가하면 뭐가 됩니까? 액체가 되겠죠. 근데 내가 여기 온도가 더 높은데 외핵보다 온도가 더 높은데 여기는 고체 상태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압력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압력. 그러니까 얘가 녹아야 되는데 얘를 꽉 눌러서 딱딱하게 만드는 거야. 꽉 눌러서. 알겠죠? 꽉 눌러서. 그래서 내핵은 고체 상태로 추정된다. 알겠죠?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잠깐만요. 여보세요? 좀 지울라. 이 글씨를 좀 지우고 싶은데 다음에 지웁시다. 자, 지구계 상호작용 이거 좀 볼게요. 우리가 지구계에는 총 몇 개가 있다고요? 직권, 기권, 생물권, 외권, 또 못 받았어. 수권. 그죠? 이렇게 총 5개의 권역이 있는데 이것은 각자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얘들이 나와 있는데 뭐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뭐 물이 뭐 직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직권과 기권, 화산재가 대기권으로 날아간다. 수권과 생물권 상호작용, 바닷속에 생물이 살아간다. 뭐 이거 다 어렵지 않죠? 식물은 생물권, 이산화탄소 기권. 이거는 뭐야? 바다나 강, 수권, 구름 만들어진다. 어디 만들어져요? 기권. 태양풍 이거 뭐야? 외권. 대기가 충돌해서 오로라가 만들어진다. 기권. 아까 선생님 이거 얘기했었죠? 입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대기랑 충돌해서 생기는 거. 이거 파도가 수권, 구를 만든다. 직권. 그죠? 분출된 화산재 직권, 대기권으로 나간다. 기권. 그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자, 물질과 에너지 순환 여기 보게 되면 수권의 물은 항상 물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순환하게 되는데 어떻게 순환하게 되냐면 먼저 이제 비가 내리게 되겠죠. 이렇게 쏴 하고 비가 내리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수권에서 어디로 떨어져? 직권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게 되겠지. 그럼 이게 바닥에 쌓입니다. 그죠? 바닥에 쌓여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눈 같은 경우에는 쌓여서 나중에 녹거나 혹은 비 같은 경우에는 땅을 타고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으로 변하게 되겠죠. 근데 이 강이라는 것이 뭘 변화시켜요? 땅을 깎겠지.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돼? 강물의 흐름을 토양을 깎아서 강물의 흐름을 바꾸고 지표를 변화시킨다. 그럼 얘는 수권이 누구한테 변화를 준 거예요? 직권에 변화를 준 거죠. 그죠? 자, 이 강물은 흘러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게 되겠죠. 그럼 이 바다에 있던 바닷물로 존재했던 수권이 어떻게 됩니까?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얘는 외권이죠. 그죠?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뭐로 바뀌어? 수증기로 바뀌게 돼서 공기로 이렇게 대기권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어디 있어요? 기권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 기권에 있던 것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비나 눈이 돼서 내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계속 반복. 자, 여기 보게 되면 탄소의 순환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책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었어요.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탄소도 지구 내에서 계속 순환을 합니다. 계속 순환하게 되는데 어떻게 순환하냐면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하게 돼요. 알겠죠? 직권에서는 화석연료, 이제 석탄 같은 데 이제 존재하게 돼요. 석탄, 석유. 석탄, 석유 이런 쪽으로 존재하게 되고요. 수권에서는 뭐로 존재하냐면 탄산 이온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탄산 이온. 왜 이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생물권 같은 거에는 생물체의 구성 성물. 우리가 이제 뭐 탄수화물 먹을 때도, 단백질 먹을 때도, 지방 먹을 때도 여기 전부 다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굉장히 적긴 하지만 얘네들 전부 다 뭘 기본으로 뼈대를 하고 있냐면 탄소를 기본으로 뼈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의 제일 기본의 뼈대가 탄소예요. 탄소가 주르륵 돼 있고 거기 이제 막 따다다닥 하고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다른 다른 원자들이 막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예전에 이거 한 적 있죠. C6H12O6 이게 뭐야? 포도당. 그럼 여기서도 탄소가 나오죠. 탄소가 기본 뼈대. 탄소 6개 쭈르륵. 거기에 수소 붙고 산소 붙고 이런 것이 교차해서 막 붙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일 기본 뼈대가 탄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순환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활동하면서 뭘 많이 태워요? 화석연료를 태워요. 그럼 화석연료를 태우면 뭐가 발생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어디 있어요? 기권에 떠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 기권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 비를 맞게 되면 비를 맞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CO2 이산화탄소가 물이랑 만나면 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탄산의 형태로 수권으로 내려오게 되고 수권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럼 이 탄산을 누가 흡수하느냐? 식물이 흡수합니다. 탄산이온을 식물이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다 쓰냐? 광합성에 씁니다. 광합성에 쓰게 돼요. 그래서 광합성 할 때 이 탄산이온을 쓰게 돼요. 탄산이온 가지고 어떻게 돼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합성하게 돼요. 그걸 어떻게 돼? 우리가 또 섭취하게 되겠죠. 우리가 섭취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또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을 이루고 있던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떻게 돼요?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다시 땅으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가 방출, 식물과 동물의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기권은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수권으로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탄산의 형태로 떨어지게 되고 그럼 이것이 생물권에서는 어떻게 돼요? 탄산을 흡수하게 됩니다. 탄산을 흡수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계의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지구계의 순환. 다음에 지웁시다. 아예 안 지워져.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아이고. 이 오른쪽 선생님이 이제 지웠어야 되는데 이걸 못 지웠네요. 좀 확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구 내부 구조는 선생님이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총 4개 층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그죠? 그래서 요걸 구분하는 기준은 뭐 가지고 구분한다? 지진파의 속도 변화. 그럼 어떻게 돼? S파는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사라져요. P파는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다시 뚝 하고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요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틀어서 선생님 기준으로 오른쪽, 여러분들 봤을 때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이 빨간색 선을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잘 보라고. 자, 먼저 P파를 보게 되면은 P파는 속도가 느려졌다가 갑자기 확 빨라져요. 그죠? 속도가 쭉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온도가 높다는 뜻이 됩니다. 온도가 높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그 속도, 그 전해지는 속도가 좀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멘틀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죠. 그래서 S와 P파 전부 다 속도가 빨라. 네, 저기 이렇게 보고 있겠다. S파, P파가 전부 다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 외핵 보게 되면 여기 외핵 보게 되면은 S파가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S파는 뭐만 통과할 수 있다?
얘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어요. 피파는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전부 다 통과할 수 있는데 에스파는 고체만 통과해요. 근데 외핵에서 에스파가 통과되지 않아. 그렇다는 얘기는 외핵은 뭐야? 액체 아니면 기체인데 안쪽에 기체가 있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상태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액체 상태라고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고체보다 액체의 전달 속도는 느려요. 고체보다 액체 전달 속도가 느린데 피파 보게 되면 피파의 속도가 뚝 하고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더욱 외핵은 액체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핵은 어떻게 고체일 걸로 예상하느냐? 여기를 보면은 속도가 증가하게 돼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액체보다 고체가 빠르다 그랬죠.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고체가 더 빠르고요. 액체는 느려요. 그래서 얘는 속도가 여기가 뚝 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액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는 액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는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고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 땅 파고 들어가야죠. 땅 저 깊숙이 외핵과 내핵이 있는 위치까지 이제 땅 파고 들어가면 이제 나오겠지, 그죠? 근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너무 뜨거워서 그러지 혹은 너무 뜨거운 것도 보다도 압력이 너무 세서 아마 찌그러질 겁니다. 들어가다 보면 찌그러질 거예요. 그래서 그 멘틀과 외핵과 내핵이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봤고요. 여기 보면 지각 보게 되면 지각과 멘틀의 경계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게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지진파의 속도가 서서히 증가하게 되고 얘는 이제 밀도가 커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온도도 높다. 그죠?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자, 외핵은 에스파가 통과하지 못하고 피파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추정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외핵을 액체 상태로 우리가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피파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고체 상태를 추정하게 됩니다. 에스파가 그쪽까지 들어간다면 만약에 점프해갖고 만약에 피파 내핵 쪽에 얘가 통과하게 된다면 여기는 고체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이미 그 내핵 외부에 있는 외핵에서 에스파의 이동이 끊깁니다. 그래서 피파 가지고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파 가지고만. 그래서 전달이 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지진파는 모든 파동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파동은 물질의 종류나 상태가 바뀌면 그 부분에서 꺾여요. 아니면 반사가 되든지. 그래서 왜 우리 빛의 굴절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빛이 공기와 물이 서로 다르죠? 그럼 어떻게 돼? 이때 빛이 이렇게 꺾이죠. 굴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얘랑 물질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은 반사가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갔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알겠죠? 그냥 일직선으로 모두 다 피파, 에스파가 관찰이 될 거예요. 관측이 될 겁니다. 앞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누게 되는데 대륙은 화강암제, 해양은 현무암제. 근데 색이 누가 밝다? 화강암이 밝다. 그래서 누가 무겁다? 현무암이 무겁다. 알겠죠? 그래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밀도를 비교하게 되면은 누가 더 크다? 해양 지각이 더 크다. 알겠죠? 자, 멘틀 아까 생각했던 부피를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앞에서 나왔던 겁니다. 쭉쭉쭉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피파 내핵 보게 되면은 피파의 속도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고체 상태로 추정하게 되고요. 왜 고체 상태로 또 추정할 수 있냐면 요거 때문에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압력과 밀도가 크기 때문에 내핵은 고체 상태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문제니까. 요건 선생님 조금 편집을 해서 다시 올려줄게요. 거기 보게 되면 판 구조론부터 좀 먼저 설명이 나왔는데 순서상 판 구조론은 뒤에서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상 우리가 뭐부터 얘기해야 되냐면 대륙이동설부터 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대륙이동설부터. 대륙이동설은 누가 얘기했어요? 베게너라고 하는 과학자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선생님이 나눴을 때는 이제 네 가지가 되겠죠. 네 가지 정도의 증거를 분석해 봤더니 땅은 예전에 한 덩어리였다. 라는 이제 근거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대륙은 원래 붙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모양으로 찢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대륙 이동설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설로 끝나는 건 뭐야? 가설은 모든 과학자들이 오케이 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모든 과학자들이 오케이 하려면 뭐가 돼야 돼? 론이 돼야 됩니다. 론. 알겠죠? 론. 가설에서 끝난 이유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대륙 이동설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3억 년 전 한 덩어리였던 대륙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판게아라고 했어요. 판게아. 판게아. 얘가 지금 이제 판게아 모양이 되겠죠. 판게아. 판게아 모양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쭉쭉쭉 찢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와 같은 모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베게너가 얘기한 대륙 이동설이 됩니다. 땅이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륙 이동설이 되는데 그 증거는 여기 나와 있어요. 해안선의 일치.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안선의 모양이 거의 일치하더라. 이것이 있고요. 그리고 고생물 화석 분포의 유사성. 분명히 떨어져 있는 대륙들인데 여기서 발견되는 화석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 동물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식물은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화석이 바로 이거죠.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식물의 화석.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식물의 화석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요 지역에 걸쳐서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지역들은 합쳐져 있었다는 얘기죠. 등하교시 2m 이상 거리두기, 거의 끝난 시간. 신체 접촉하지 않기 등 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가끔 들으면 정겹지 방과 않습니까? 후에는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곧바로 가지 집으로 않습니다. 가고 집에 도착하면 3학년들도 가지 마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들었죠? 감염병 예방하기. 자, 그래서 어쨌든 얘는 어딜 기점으로 지금 합쳐져 있는 거냐면 남극 대륙을 기점으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극 쪽에 다 모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땅들이. 그래서 얘네가 지금 모여 있다가 거기 화석들이 걔네 식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땅이 찢어져서 나중에 봤더니 이 식물들이 그 화석들이 이렇게 발견됐어요. 찢어져서. 그래서 얘를 이제 생각을 거꾸로 한 거죠. 신기하다. 여기 다 서로 완전 먼 지역인데 여기 화석이 어떻게 발견됐지? 그래서 얘를 한번 모아볼까? 라고 모았더니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도 합쳐지게 되고 화석에 발견된 그 분포도 일치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빙하의 흔적과 이동 방향. 빙하라는 것이 땅 위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땅을 깎아요. 결을 만들게 됩니다. 결을 만들게 되는데 이 빙하가 이동했을 때 빙하가 이동하면서 만든 흔적들을 분석해 봤더니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인도예요. 인도는 엄청 덥습니다. 겨울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2월이죠. 여기 이제 북반구니까 얘네도 2월이면 겨울이에요. 2월에 가도 낮 기온이 28도, 29도예요. 한여름에 막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진짜 더울 때는. 근데 여기서 빙하의 흔적이 발견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야? 인도가 현재 여기 위치가 아니었다. 그럼 얘는 어디였다? 처음에는 남극에 이렇게 모여있던 땅들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땅이 이동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베게너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왜 움직였냐, 어떻게 움직였냐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지질구조 연속성까지 마저 얘기할게요. 분명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이거 아까 얘기했던 요거죠.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인데 지층이 같아요. 화성암, 빙하태종물, 석탄, 사암, 현무암. 그 위에 거는 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밑에가 다 똑같죠. 그죠? 이 밑에 있는 거. 이 밑에가 다 똑같아. 그래서 이상하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쌓여 있는 것이 똑같네. 그러면 얘네가 이 위에 거 퇴적물이 쌓이기 전에는 같이 붙어 있었구나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베게너가 여기서 대륙이동 설로 끝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때 멘트를 몰랐습니다. 멘트를 지각 밑에 멘트라는 것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딱딱한 것이 움직인다라는 것조차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멘틀 대류설이 되겠죠. 밑에 있는 무언가가 움직여서 땅을 갈라놨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멘틀 대류설인데 홈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각 밑에 있는 멘틀이 온도 차이에서 대류가 일어나게 돼요. 대류.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외핵이 되겠죠? 외핵의 온도가 더 높잖아요.
그죠? 그럼 뜨거운 거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 경계에 있던 멘틀이 달가워져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멘틀은 유동성 고치니까. 그죠? 위로 올라와서 이것이 그러니까 대륙의 일부를 대륙이 이제 대륙이 맞닿아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밀리는 힘 때문에 어떻게 돼? 이 대륙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쪽 하고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것도 설로 끝났어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멘틀의 대류인 것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과학자들이 야 그럼 멘틀에 대한 증거를 갖고 와봐 라고 했는데 멘틀을 어떻게 갖고 옵니까? 땅 속을 몇 킬로 수백 킬로를 파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수백 킬로까지는 아니군요. 수십 킬로를 파야 되는데 수십 킬로까지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뭐 지금도 물론 못 팝니다. 근데 그렇게 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멘트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알겠죠? 멘트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깜짝이야. 어떤 친구가 문을 잠깐 열었다가 나갔어요. 자, 해저 확장설. 이것도 설이에요. 알겠죠? 그럼 멘틀 대류설과 거의 유사합니다. 멘틀 대류 상층부에서는 해령이 그러니까 얘는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이제 갈라지면서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 그 지각의 일부가 녹아서 뭐가 되냐면 마그마가 됩니다. 마그마. 근데 이 마그마가 여기 보면 이제 바닷물이 있죠. 바닷물. 이 마그마랑 바닷물이랑 닿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리겠지. 그죠? 이렇게 여기가 좀 딱딱하게 굳어버리겠죠. 이 마그마가 녹아서 어떻게 돼? 해양 지역을 만들어 점점점 땅을 넓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해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거야. 바다 밑이 넓어진다. 알겠죠? 바다 밑이 넓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넓어지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해령이라고 하는데 이 해령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얘가 산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왜 선생님 그 얘기 한 적 있었어. 우리나라에 산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뭐라고 했었어요. 차 타고 넘어가는데 강원도 갈 때 대관령 령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산맥을 뜻합니다. 산맥 산골짜기 산골짜기 아니라 산맥. 그럼 해령도 뭐야? 바다에 있는 산맥. 알겠죠? 그래서 해령은 바닷속에 있는 작은 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여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마그마가 불춘돼서 만들어진 화산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화산. 알겠죠? 그래서 그 증거를 봤더니 해령과 가까운 데는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퇴적물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A와 B와 C의 두께를 봤더니 A가 제일 두껍고요. B 그다음 C예요. 두께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C가 가장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A가 만들어진 지 제일 오래됐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만들어져서 왼쪽 좌우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됐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해저 확장설이 됩니다. 해저 확장설. 알겠죠? 자, 그 다음 판 구조론 볼까요? 자, 판 구조론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의 짬뽕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합쳐져서 판 구조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각은 즉 지구 표면은 10개, 10여 개 정도, 그러니까 10개가 약간 넘는 정도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판들은 밑에 있는 멘틀 대륙. 그러니까 이게 뭐야? 대륙 이동설, 그리고 멘틀의 대륙, 멘틀 대류설, 그리고 바다가 넓어진다. 해저 확장설. 이거 다 합쳐서 짬뽕돼서 만들어진 것이 판 구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멘틀의 대류를 따라서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게 돼서 지금 현재와 같은 지구 모양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판 구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론이니까 뭐야? 이론이죠. 이론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과학자가 다 수긍하는 내용이 됩니다. 알겠죠? 수긍하는 내용.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유라시아판 뭐 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 파란색 화살표가 판의 이동 방향이 됩니다. 알겠죠? 판의 이동 방향. 판의 이동 방향이 되고요.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판의 구조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진행을 해볼게요. 알겠죠? 판의 구조부터. 요거까지 하면은 40분이 넘어갈 것 같아요. 요거는 한 15분 좀 넘어가게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알겠죠? 그러니까 판의 구조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단원도 조금
설명해야 될 것이 생각보다 적지는 않네요. 2주차죠 지금. 2주차에 이제 온라인 강의까지 하면은 2개의 단원까지는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당 한 단원 정도 하면, 한 주에 한 단원, 4단원밖에 못 하겠네요. 그래도 최대한 한번 여러분들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까지 최대한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판구조론, 알겠죠? 판구조론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때까지 안녕. 아이고. 안녕.